송성구의 뉴스 브리핑. 어젯밤 FDA는 미국에서 최초의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에 대한 긴급 사용을 승인했으며 다음 주에 수백만 명의 미국인에게 예방접종을 시작할 수 있게 됐다고 언론들이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저녁 9시 30분경 동영상을 통해 정말 좋은 소식이 있다면서 오늘 우리나라는 의학적 기적을 이뤘다. 단 9개월 만에 안전하고 효과적인 백신을 제공했다. 이것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과학적 업적 중 하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미국 국민에게 이 백신을 무료로 제공하겠다고 밝히고 중국에서 시작된 이 전염병은 이제 미국에서 영원히 종식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와프 스피드 작전을 통해 24시간 이내에 첫 백신이 각 지역에 배포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연방 대법원은 텍사스주가 위스콘신, 미시간, 펜실베이니아, 조지아 등 4개 주를 상대로 낸 선거 관련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텍사스주의 신청은 헌법 제3조에 따라 지위가 부족해 거부됐다고 밝히고 텍사스는 다른 주가 선거를 수행하는 방식에 대해 사법적으로 인정되는 이해관계를 보여주지 않았다고 판시했습니다. 사무엘 알리토 대법관과 클라렌스 토마스 대법관은 반대 의견을 밝혔습니다. 이들은 대법원이 관할권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해 고소장 제출을 거부할 재량권이 없다고 했지만 텍사스주에 다른 주의 선거인단 인증을 중단하도록 허락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도 밝혔습니다. 미시간주 앤트림 카운티에서 발생했던 투표 오류의 원인이 사람의 실수가 아닌 도미니언 보팅 시스템이라는 컴퓨터 프로그램 때문에 일어난 것이라고 매튜 드페르노 변호사가 어제 뉴스맥스에서 말했습니다. 드페르노 변호사가 속한 팀은 소송을 통해 16개의 USB 드라이브와 16개의 데이터 카드 그리고 앤트림 카운티 사무소에 있는 실제 도표 작성기의 포렌식 이미지를 검색했습니다. 현재 포렌식 이미지 분석을 진행 중이라고 밝힌 드페르노는 어제 앤트림 카운티 순회법원에 긴급 신청을 제출해 중간조사 결과를 대중에게 공개할 수 있도록 보호 명령을 해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현재 포렌식 검증에 관한 모든 자료는 판사 명령에 따라 보존 및 보호되어야 하는 상태입니다. 2020년 부정선거에 대한 우려 속에 선거 무결성을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가 오늘 워싱턴 DC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스탑 더 스틸 운동과 마치 포 트럼프 주최자들은 국회의사당에서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마치 포 트럼프를 조직한 에이미 크래머는 우리의 선거를 보호하기 위한 캠페인을 하는 것이라며 선거 무결성을 위해 싸우는 그를 지지한다고 말했다고 에폭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스탑 더 스틸을 주최한 알리 알렉산더는 우리 정부의 공정한 선거와 투명한 집계를 청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전 9시에 시작된 집회는 기도회로 시작해서 하루 종일 진행될 예정입니다. 경찰은 안전을 위해 블랙 라이브스 매터 플라자를 폐쇄했는데요. 셧다운 DC라는 안티파 계열의 시위가 예고돼 있어 충돌 위험이 우려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 대법원이 텍사스주의 소송을 기각하자 어젯밤 트위터를 통해 대법원은 우리를 실망시켰다며 지혜도 용기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CBS 뉴스를 비롯한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결과에 도전하려는 5주간의 노력이 이제 끝났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 대법원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믿었지만 심리를 거부한 7명의 대법관 중 3명은 트럼프 자신이 임명한 법관들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루디 줄리아니 변호사는 팍스뉴스에 출연해 이번 대법원의 결정이 잘못됐다면서 끔찍한 실수를 저질렀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대법원은 소송의 내용을 문제 삼은 것이 아니라 원고의 입지를 문제 삼은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법정 투쟁이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애리조나주 공화당 의장 켈리 와드는 연방 대법원에 조 바이든의 승리를 무효화하려는 내용의 항소심을 요청했다고 뉴스맥스가 보도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민주당 측 변호사인 마크 엘리아스에 의해 알려졌습니다. 엘리아스 변호사는 연방 대법원이 시드니 파웰이 조지아에서 바이든의 승리를 증명하지 못한다는 긴급 신청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두 사건 모두 연방 대법원의 공식 기록에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뉴스맥스는 전했습니다. 켈리 워드 의장은 애리조나주에서 가장 큰 마리코파 카운티에서 수천 건의 손상된 투표지로 인해 중복 검사를 수행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조지아주 연방상원 결선 투표가 다음 주 월요일부터 조기 투표를 시작합니다. 지역 일간지 AJC는 투표율이 높기는 하겠지만 대선 때처럼 500만 명에 미치지는 못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보도했습니다. 현재까지 부재자 투표를 신청한 유권자는 11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내년 1월 5일 치러질 이 상원 선거는 1월 6일 차기 대통령의 당선 발표와 선거인단 투표에 대한 법적 공방 문제 등과 관련해서 전국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민주공화 양측 모두가 두 자리를 모두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에서 더욱 양당 간의 긴장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기업용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오라클이 본사를 캘리포니아주 실리콘밸리에서 텍사스주 오스틴으로 이전한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어제 보도했습니다. 오라클은 직원들에게 회사가 근무 장소와 관련해 더 많은 유연성을 제공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직원들은 사무실 장소를 선택하거나 전일제 혹은 파타임으로 계속 재택근무를 허용할 예정입니다. 오라클의 본사 이전 소식은 휴렛패커드, 펠런티어 테크놀로지 등 실리콘밸리의 상징적인 IT 기업들이 연이어 타 지역으로 이전한다는 소식과 함께 나온 것이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또한 테슬라와 스페이스X를 설립한 일론 머스크도 최근 오랫동안 살아온 LA를 떠나 텍사스로 이사해 관심을 받은 바 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12일 태평양 함대 소속 핵추진 잠수함 블라디미르 모노마흐가 오호츠크해에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블라바 4발을 연쇄 발사하는 훈련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미사일은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서부 북단 아랑겔스크주 사격 훈련장의 목표물을 정확히 타격했다고 국방부는 전했습니다. 모노마흐함이 미사일 4발을 연속 발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블라바는 최대 사거리가 1만 킬로미터에 이르며 일본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원자폭탄보다 12.5배나 큰 위력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러시아군은 지난 9일에도 북부 플레세츠크 우주기지와 바렌츠해 등에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과 SLBM 발사 훈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 11일에는 북부 백해에서 비행속도가 마하 8에 달하는 해상발사 극초음속 미사일 치르콘 발사 시험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조두순의 석방 사실이 AP통신을 비롯해 뉴욕타임즈 등 미국 언론에서도 보도됐습니다. 언론들은 조두순이라는 이름은 성범죄자 솜방망이 처벌과 동의어가 됐다며 한국 법원은 오래전부터 화이트칼라 범죄자와 성범죄자 처벌에 관대하다는 의혹을 받아왔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조두순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있었다는 점 때문에 형량을 줄였다는 사실과 검찰이 더 강한 처벌을 위해 항소할 수 있었지만 하지 않았다는 것도 보도했습니다. 제임스 라이스 자동차 사고 변호사, 그의 실력은 이미 인정받았습니다. 미국 전체의 상위 1% 변호사 선정, 멀티밀리언 달러 승소 변호사, 14년 연속 AB 등급 유지, 6년 연속 슈퍼 변호사. 하지만 저희 최고의 자랑은 고객이 주시는 믿음입니다. If you've been injured in an auto accident, I want you to call me. I know who the enemy is, I know how they fight, and most of all, I know how to win. 제임스 라이스 법률그룹. 안녕하십니까, 홍성구 기자입니다. 어제 텍사스주가 연방대법원에 낸 소송을 연방대법원이 기각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많은 분들이 좀 참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대통령도 상당한 실망감을 내비쳤죠. 대법원이 어떻게 이렇게 지혜롭지 못하고 그리고 또 용감하지 못한 용기를 잃어버린 이런 결정을 했느냐라고 질타를 했고요. 루디 줄리아니 변호사 같은 경우에도 아주 끔찍한 실수를 한 것 같다, 이런 이제 평을 내놨습니다. 이 대법원이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죠. 제가 여러 차례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관할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연방헌법 제3조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은 이 법원의 구성 어떻게 하는지, 조직을 어떻게 하는지 그런 내용하고요. 그다음에 관할권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에서 처리해야 될 업무가 있고 그다음에 연방에서 처리해야 될 업무가 따로 있다는 것이죠. 그 각 법원마다 주 법원에서 그리고 연방 항소법원에서 그리고 연방 대법원에서 각각 맡아서 처리할 수 있는 일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번에 이렇게 텍사스주에서 단번에 연방 대법원으로 올라온 경우, 이런 경우에 이걸 받아줄 수 있는 조건이 딱 제한되어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 조건에 맞지 않은 겁니다. 텍사스주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자격 상실이 된 겁니다. 따지고 보면은 이 소송의 내용이 문제가 된 것이 아니라 텍사스주가 지금 그런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느냐, 이것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결국에는 텍사스주의 소송은 기각이 됐다.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난 것이죠. 이 민주당 쪽에서 이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를 계속해서 추적하고 있는 그런 팀이 있습니다. 그 팀에서 이야기한 바를 따르면 지금까지 선거가 끝나고 나서 트럼프 대통령 측에서 소송을 제기해가지고 승소한 거는 딱 한 건, 그 다음에 소송에서 진 케이스는 모두 57건이 있다. 어제까지 통계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숫자를 내놓으면서 민주당 쪽에서는 아주 사법부에서는 철저하다, 이 선거에 문제가 없었다라는 것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라고 이제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사법부의 이런 결정 내용들은요, 그 판시된 내용들을 좀 자세히 들여다봐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이죠. 이 판시된 내용들을 정확하게 들여다보면 이 선거가 부정선거가 아니다라고 판시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정선거가 아니었다라고 판정을 내린 사례는 없고요. 다만
이 소송은 적합하지 않다, 적절하지 않다, 너무 늦게 소송을 걸었기 때문에 받아줄 수가 없다. 소송을 제기한 사람이 이 소송을 제기할 만한 충분한 입지 조건이 갖춰지지 않았다. 당사자가 아니다. 제3자가 이런 걸 소송할 수 없다. 이해 당사자가 아니다. 피해 당사자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다 소송이 기각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사법부에서 내린 결론은 이것이 부정선거다 아니다를 결론 지은 적은 없습니다. 따라서 이것 때문에 기가 죽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소송에서 계속 지고 있다고 해서 진짜 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 그러니까 지금 오히려 지금 배워가는 중입니다. 학습 과정인 것이죠. 이 소송에서 왜 이걸 안 받아줬는지 이제 배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다음에는 그럼 자격을 갖춰서 소송을 하면 되는 거네. 이렇게 입장을 정리하면 되는 겁니다. 루디 줄리아니 변호사가 어제 뉴스맥스하고 인터뷰를 할 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텍사스주가 입장이 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입장이 안 됐기 때문에 이게 기각된 거다.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은 그러면 누구냐? 이 선거의 피해 당사자인 트럼프 대통령 본인이 직접 하거나, 그러니까 그쪽의 선거 캠프가 또 할 수 있는 것이겠죠. 그 다음에 이 소송으로 인해서 자신들의 선거권이 피해를 입었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시민들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직접 소송을 제기해야 되는 것인데 이런 소송을 그럼 어디다 제기하느냐? 바로 연방대법원에 제기할 수가 없죠. 이 선거가 벌어진 관할 구역에다가 먼저 소송을 제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서를 거쳐서 거기서 기각되면 항소하고 기각되면 항소해서 연방대법원까지 올라가야 하는 것이죠. 지금 이미 그 절차를 밟고 있는 소송들이 여러 건이 있습니다. 트럼프 선거 캠프 측에서는 이미 7개 주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시작을 한 상태이고요. 그중에서도 특별히 한 5개 정도 주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금 열심히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한 가지 이제 루디 줄리아니 변호사가 안타깝다, 이것도 큰 실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부분은 뭐냐면 아예 기각시켜버릴 게 아니라 이 소송을 받을지 안 받을지에 대한 심리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았겠는가. 그것을 위해서 청문회 정도를 가지는 것은 가능하지 않았겠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상당히 안타깝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청문회를 개최를 해서 연방 대법원이 청문회를 개최를 해서 이 부분을 우리가 심리를 한다 안 한다 이런 쪽으로 이야기가 진행이 됐더라면 오히려 전국적으로 더 많은 국민들에게 그리고 지금 어떻게 해서든 선거 부정을 감추려고 하는 주류 언론사들도 도저히 기사를 안 쓰고는 배길 수 없는 이런 상황으로 전개가 되어져서 이 부정선거의 실체가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질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았겠느냐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이 연방 대법관들의 입장은 그렇지 않은 겁니다. 이것도 청문회 진행시켰다가 그로 인해서 어떤 다른 파장들이 벌어졌을 것에 대한 우려를 또 생각해야 되는 것이고요. 텍사스 주에서 소송을 제기하기는 했고 또 공화당 주 법무장관들이 공화당 쪽에 있는 법무장관들이 17명이 추가로 가세를 해서 총 18명의 법무장관들이 소송에 합류를 하기는 했지만 반대로 이 또 민주당 쪽에서도 21명의 주 법무장관이 가세를 했고 그다음에 2명의 지역 자치구 그러니까 워싱턴 DC나 괌 같은 주는 아니지만 자치구의 또 법무장관이 가세를 했고 거기에 주지사도 한 명 또 가세를 합니다. 민주당 주지사도 한 명 또 가세를 해서 20명이 넘는 거의 한 24명 정도 되는 민주당 쪽에 아미쿠스 브리핑이 있었기 때문에 이건 뭐 자칫 잘못해서 이 청문회를 개최한다 그러면은 오히려 더 논란이 커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것이고 이거 연방 대법원에 대한 신뢰도 문제 이런 것들도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대법원 입장에서는 부담이 좀 됐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거는 아예 이 사안에 대해서는 아예 받아주지 않는 것이 맞는 것 같다라고 판단을 내릴 수 있었던 것이죠. 실제로 제가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거인단에 대한 결정, 이 결정에 대한 권한은 어쨌든 주에 있는 겁니다. 주 안에도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다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해결해야 된다는 것이죠. 미국의 대통령은 국민이 직접 뽑는 게 아니라 각 주에서 선거인단을 뽑으면 그 선거인단이 워싱턴 DC에 모여서 대통령을 뽑는 투표를 따로 하게 돼 있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주에서 이 선거를 정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선거인단을 뽑는 과정은 주에서 정리를 다 해야 되는 것입니다. 줄리아니 변호사도 그렇고 제나 앨리스 변호사도 그렇고 어제 이제 인터뷰하는 내용들을 보니까 결국에는 지금 현재 각 주에서 진행되고 있던 소송들 중에서 가장 가능성이 있는 소송 한 4건 정도로 추계하게 될 것 같은 내용을 가지고 연방 대법원으로 올라가는 그런 방향을 계속 추진을 할 것이다. 줄리아니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한 4케이스 정도가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지금 지켜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정식으로
부정선거 문제를 연방대법원에서 심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그때 돼서는 뭐 이미 하급 법원을 다 거쳐서 올라온 거기 때문에 연방대법원에서 그걸 거절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요. 그리고 이 피해 당사자, 이 부정선거의 피해 당사자인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거절할 수 있는, 입지가 부족하다 이렇게 거절할 수 있는 입장은 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연방대법원에서는 무조건 심리를 이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물론 판결이 어떻게 나올지는 가봐야 아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일단 지금 그 과정 중에서 상당히 많은 부정 의혹들이 제기가 됐고 증언들이 제시가 돼 있는 상황이니까 이것들이 법정에서 좀 받아들여지기를 기대하는 그런 것입니다. 지금까지 진행된 상황은 지방에 있는 하급 법원들, 지방 법원들은 이걸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죠. 증언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 증언은 어디까지나 구두 변론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결정적인 증거가 되지 못한다라고 한 것이죠. 그 증거로 받아두지를 않고 있는 것인데 이것들이 증거로 받아들여질 수 있느냐 아니냐에 대한 결정은 철저하게 법원이 스스로 이 법관들이 하는 것이라서 이렇다 저렇다 말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방 이 하급 법원에서 법관들이 이걸 증거로 받아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기각됐다라고 하는 것에 불복해서 항소하는 것이죠. 계속 위로 올라가는 것이죠. 과연 연방 대법원의 대법관들이 이 항소를 받아줄 것이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유리한 불법 선거가 있었다라는 판결을 과연 내릴 것인지 이건 상당히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그런 내용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는 나라들이 한두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쉬 화장품 연말 대세일. 창립 20주년을 맞이한 미쉬 화장품이 12월 한 달간 특별 할인과 사은품으로 고객 여러분께 보답해드립니다. FDA 승인을 받은 각종 마스크와 소독제, 다양한 화장품 세트, 염색약, 헤어케어, 바디 세트, 샴푸 세트를 30%까지 할인해드립니다. 연말연시 소중한 분에게 좋은 선물을 선사할 절호의 기회 놓치지 마세요. 가까운 미쉬 화장품 매장으로 직접 오시거나 인터넷으로 오더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진보 진영에 있는 언론들, 대형 언론사들 있죠. 뭐 CBS라든가 뭐 ABC, 그다음에 뭐 워싱턴 포스트, CNN 이런 언론들이 어제 대서특필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요. 요번에 텍사스주의 소송을 기각한 대법관 7명 중에서 9명 중에서 7명이 이제 기각을 시킨 건데, 근데 그 7명의 기각 결정을 내린 대법관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3명이 다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이미 코니 베럿 대법관을 비롯해서 브렛 캐버너 그리고 네일 고설치 같은 이런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 이 3명의 법관들도 이것을 받아주지 않았다는 거죠. 지금 언론에 나와 있는 대로 알리토 대법관하고 클라렌스 대법관 같은 경우가 지금 반대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습니까? 이 2명의 반대 의사를 표한 대법관에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3명이 합세했으면 5명이 이거 심리를 받아들이자라고 했으면 그러면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요. 5대4가 되기 때문에 연방 대법원에서 이걸 심리를 시작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왜 트럼프 대통령이 뽑은 대법관 3명이 이 심리를 하지 않겠다, 이거 기각시키겠다라고 했을까? 왜 그랬을까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알리토 대법관이 이 반대 의견을 이번 판결에 적어 넣었는데 그 반대 의견 낸 거에 보면 이건 심리는 할 수는 있는 거다. 연방 대법원이 이걸 거부할 이유는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이 고소를 받아줘서, 이 소송을 받아줘서 심리를 했다고 하더라도 텍사스주의 손을 들어주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텍사스주가 펜실베니아주, 위스콘신주, 미시간주 그리고 조지아주에서 벌어진 선거 결과를 놓고 이 사람들이 헌법을 어기고 나름대로 선거 일정을 뒤바꾸고 우편투표를 더 많이 받으면서 문제를 만들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헌법을 어기고 선거를 진행했기 때문에 이 주에서 나온 선거 결과, 즉 선거인단 명부를 인정해줘서는 안 된다라고 텍사스주에서 지금 고소를 한 건데, 근데 연방 대법관 입장에서 봐서는 그것은 텍사스주가 고소할 거리가 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남의 주에서 벌어진 일을 텍사스주에서 왈가왈부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바꿔서 이야기하면 연방 대법원에서 텍사스주의 소송을 받아줬다고 하더라도 이 소송은 질 수밖에 없는 소송이었다라는 것을 이 대법관들이 다 공히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는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길 수 없는 소송을 처음부터 냈던 것이다. 대법관들의 생각이 그랬던 것이죠. 왜?
연방헌법 제3조에 있는 jurisdiction, 오리지널 jurisdiction이라고 그래서요. 이 원래 관할권에 대한 논쟁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태가 사실 심각해지지 않았습니까? 텍사스주가 이렇게 소송을 내니까 17개, 18개 주가 뭉치고 또 그것에 대해서 피고치게 됐던 4개 주에서 이 답변서를 내놓으니까 또 워싱턴 DC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민주당 쪽에 22개 주가 또 뭉치고 이렇게 되는 상황이 벌어졌었죠. 제가 지도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 텍사스주를 중심으로 해가지고요. 이 18개 주가 쫙 뭉치게 되면은 미국을 정중앙을 뻥 뚫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미국 대륙이 3등분 되는 그런 것이죠. 그리고 양쪽에 동쪽과 서쪽으로 나뉘게 되는 주들이 또 연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은 뭐 남북 전쟁이 아니라 이제 동서 전쟁이 벌어질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건데 그렇게 위험한 지경으로 미국을 끌고 갈 이유도 없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가장 핑계대기 좋은 것이 그거였죠. 남의 주에서 벌어진 일인데 왜 텍사스 주에서 간섭하려고 하느냐? 이것은 소송할 거리가 안 된다. 이제 이렇게 딱 잘라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면 선거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라든가 부정선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면 결국에는 각 주에서부터 시작해서 올라와라. 이게 얘기가 된 겁니다. 그리고 이미 지금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2주 이내에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은 지금 루디 줄리아니 변호사 팀이 이끌고 있는 트럼프 선거 캠프 측의 변호팀이 이끌고 있는 소송들이 이제 항소해서 연방 대법원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이제 보실 수 있게 될 겁니다. 그 과정을 지켜보는 것이 이제 하나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한 트랙이고요. 또 한 가지 저희가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연방의회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죠. 지금 이미 세이프 하버 데이가 지났고 각 주에서 선정한 선거인단 명단이 연방으로 와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워싱턴 DC에서 이 선거인단들이 투표를 실시를 합니다. 실제로 이제 투표가 이루어집니다. 일반적으로 예전 같았으면 이미 진작에 누가 당선됐다라고 다 얘기했죠. 왜냐하면 진 사람들이 내가 졌다라고 승복 연설을 보통 선거일 바로 다음날 다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개가 당선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뒤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없이 다 진행이 되어 왔고요. 선거인단이 투표를 언제 하는지 마는지 국민들이 사실 알지도 못할 정도로 그냥 지나왔던 것들입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패자가 없는 상태입니다. 지금 패자 인정을 한 사람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승자도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자, 승자도 없고 지금 패자도 없고 이런 상황에서 선거인단 투표가 진짜 승자를 결정하는 헌법적인 절차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 날 투표를 하게 될 텐데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투표를 하러 나와 있는 사람들은요. 바이든 쪽을 투표할 사람이 300명이 넘는 상태고 트럼프 대통령을 찍어줄 사람은 232명밖에 안 되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현재 상황이. 그래서 월요일 날 투표 결과는 보나마나 뻔하게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는 투표가 나올 것이다 라고 다들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이런 진보 진영에 있는 언론들은 100% 바이든 후보가 드디어 대통령에 당선됐다라고 월요일 날 대서특필을 하게 될 것입니다. 도대체 몇 번 당선되는지 알 수 없지만 하여간 계속 당선됐다, 또 당선됐다, 또 당선됐다라고 계속해서 보도를 낼 겁니다. 뭐 그거는 저희가 개의치 않을 것이고요. 중요한 것은 그럼 12월 14일 날 투표가 끝나면 진짜 당선되느냐? 천만에 만만의 콩떡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1월 6일 날 발표합니다. 12월 14일 날 투표한 결과를 1월 6일 날 발표를 합니다. 14일 날 투표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냥 투표하는 것일 뿐이고 1월 6일 날 정식으로 투표 결과를 발표하는데 누가 당선됐다라고 발표를 합니다. 그때까지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때까지 계속해서 법정 투쟁이 진행이 될 겁니다. 1월 6일까지 중간에 크리스마스와 이제 새해 연휴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좀 촉박하기는 하죠. 그래서 좀 서둘러서 진행이 돼야 될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법정 투쟁이 계속 진행이 됩니다. 근데 그 과정 중에 의회에서 그러니까 12월 14일에서 1월 6일 사이에 의회에서 번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죠. 우리 선거인단 이거 못 받아주겠다라고 번복할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연방 하원에서 이의제기하고 상원에서 이의제기하면 됩니다. 그래서 상원과 하원에서 한 명씩 이의제기를 하면 그러면 의회에서 이 문제를 다룰 수 있게 되는데 하원에서는 모 브룩스 의원이 이의제기했다라고 말씀드렸죠. 상원에서는 이것을 이의제기할 것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고민하기 위해 청문회를 먼저 가지겠다라고 했습니다. 청문회는 수요일 날 가집니다. 그러니까 16일 날 청문회가 열립니다. 그래서 청문회에서 의견들을 듣고 증인들의 말을 들어보고
이 선거가 정말 문제가 있었구나라고 판단이 되면 이 선거인단에 대한 이의 제기를 하겠죠. 최근에 트럼프 선거 캠프 측에서 30초짜리 광고를 내놓은 게 있습니다. 두 가지 종류의 광고가 있는데 그중에서 하나가 뭐냐면요. 아주 간단하게 정말 30초 이내에 이번 선거의 핵심적인 부정은 어디에서 어떤 부정이 있었는지를 정리한 그런 광고가 있습니다. 그 광고를 한번 보시면은 각 주마다 핵심 주들이 있습니다. 한 4-5개 주가 있는데요. 그 주에서 이 주에서는 이런 문제가 있었다. 물론 더 많은 다른 문제들이 있었지만 딱딱 집어서 중요한 것만 집어내는 겁니다. 이 주에서는 이런 문제가 있었다. 이 5가지 문제들을 지적을 하는데 그 부분들이 아마 집중적으로 이 상원 청문회에서 증언이 나올 것으로 제가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럼 이것들을 보고 공화당 상원의원들이 당연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크겠죠. 그래서 이의제기를 할 것이다라고 저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의제기를 하게 되면 연방의회에서 선거인단을 그러면 인정할 것이냐 아닐 것이냐, 전체를 거부할 것인가 아니면 일부분 특정 주는 정말 이 투표에 문제가 있었으니까 이 특정 주의 선거인단은 우리가 드랍하겠다라고 하긴 할지, 이런 결정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문제시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그것을 문제시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어느 누구도 270표를 얻는 그런 상황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연방 하원에서 대통령을 뽑고 상원에서 부통령을 뽑는 이러한 헌법 제12조, 그러니까 수정헌법 제12조가 발령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이 이제 저희의 예상입니다. 이게 두 번째 트랙이고요. 이게 다가 아닙니다. 세 번째 트랙이 또 있습니다. 경험과 실적이 증명하는 김효지 부동산 전문인. 학자금과 대학 입시 상담은 AGM 인스티튜트. 불타는 곱창이 해서 정말 맛있는 불타는 해물찜. 이 세 번째 트랙은 뭐냐 하면은 바로 2년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내린 것인데요. 외국에서, 이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선거에 개입을 할 경우, 그럴 경우 비상명령을 발동할 수 있고 관계자들에 대해서 처벌할 수 있다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발동을 해놨습니다. 이 행정명령 내용 중에 어떤 게 있냐면은 선거일로부터 45일 이내에 국가정보국장이 이 선거에 외세 개입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조사하고 그 보고서를 내라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보고서를 내야 되는 날짜 마감일이 바로 12월 18일입니다. 12월 18일은 다음 주 금요일이죠. 그러니까 월요일은 선거인단 투표가 있고 수요일은 연방상원의 청문회가 있고요. 금요일은 국가정보국장의 보고서가 들어오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월요일 날 바이든이 이겼다라고 큰 소리를 치겠지만 수요일 날 이거 좀 이상한데? 라고 이 의심을 가지게 하는 그런 이벤트가 열리게 되는 것이고, 금요일 날 만약에 이 선거에 중국이 개입했습니다라는 보고서가 나오게 되면 전세가 발칵 뒤집히는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지금 다음 주에 벌어질 일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텍사스주가 낸 소송이 연방 대법원에서 졌다, 기각됐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보여드릴 반응은 이것이 정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어쨌다고? 뭐 이런 거죠. 실제로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텍사스주가 이렇게 연방 대법원으로 곧바로 소송을 내리라고는 사실 아무도 생각 안 했었습니다. 기대했던 소송이 아닙니다. 기대하지 않았던 소송이었는데 그냥 텍사스주에서 도저히 못 참겠으니까 해도 해도 너무하다 싶어가지고 그냥 본인들이 낸 거였습니다. 뭐 의분이니까 내는 거는 충분히 이해는 되죠. 그런데 어쨌든 연방대법원에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법학자들이 얘기했던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저희도 뭐 반신반의 되면은 좋은데 뭐 안 될 수도 있는 건데 라는 식의 기대 반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안 됐다. 그래서 뭐 어차피 처음부터 계속 계획대로 진행하고 있던 것들이 있는데 라는 겁니다. 그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이 바로 첫 번째는 각 지방 법원에서 시작한 소송전이죠. 그래서 연방 대법원까지 올라가는 이 소송전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연방 의회가 이 선거인단의 인준을 하지 않고 거부를 하는 그런 절차를 밟게 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트랙이 바로 국가정보국장이 이번 선거에 외세가 개입했는지에 대한 문제를 조사해서 그 보고서를 내는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뭐 음모론으로 생각해서 그렇긴 한데 기대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정말 독일에 있는 사이틀사의 서버를 이 미군이 확보했다면 국가정보원장이 금요일 날 내놓는 그 보고서에 그런 내용이 포함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국가정보원장이 내놓는 보고서는 이 소송전에서 벌이고 있는 말싸움하고는 좀 차원이 다릅니다. 법정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리고 여러 가지 청문회에서 증인들이 나와서 증언을 하고 있는 것은 듣는 사람 입장에서 나 그거 관심 없어. 그거는 그냥 말뿐이지. 너 거짓말하고 있지. 미시간주의 어떤 한 의원은, 민주당 의원은
증인으로 나와 있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막 소리치지 않았습니까? 저것들 다 거짓말하고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소리쳤지 않았습니까? 물론 징계받긴 했지만, 어떻게 증인들한테 그런 그 협박도 아니고 어떻게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런 식이라는 거죠. 듣는 사람 입장에서 나 그거 관심 없어 하면은 그만이라는 겁니다. 아니, 말 말고 실질적인 물증 가져와. 증거 있어? 뭐 가짜 투표 뭐 가진 거 있어 보여줘 봐봐.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아주 골치 아픈 일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국가정보원장의 보고서는 얘기가 다릅니다. 국가정보원장의 보고서가 만약에 외국에서 이번 선거에 개입한 흔적이 이러이러한 흔적들이 있다라고 딱 이야기하면 이것은 법원에서 증거로 받아들여주고 아니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곧바로 행정처분이 진행이 될 수 있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로 범죄자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피선거권자는 자격을 박탈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 것이고요. 당선이 됐다고 하더라도 당선이 무효화되는, 당선 무효 처분을 받을 수도 있는 일도 생길 수도 있는 것이고요. 이런 부분들은 법정에서도 무시할 수 없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진행이 될 것이다. 그래서 좀 더 지켜봐야 한다. 감기 환자를 위한 출입구 따로 있습니다. 김시현 내과. 한 곳에서 시작되는 안정된 미래, 선우앤선우 종합보험. 고객과 직원을 지켜주는 스니즈가드. 지금 주문하세요. 베너앤프린트. 오라클이 캘리포니아를 떠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본사를 텍사스로 옮기겠다. 텍사스 어스틴으로 옮기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언론들이 지금 계속 보도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왜 캘리포니아주를 떠나서 왜 하필이면 텍사스로 가느냐 이겁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같은 경우에는 이 오라클의 대표 의장, 이사장이 보수파다, 트럼프파다 이런 이야기를 기사에다가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보수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이 골수 민주당원들이 잡고 있는 이 캘리포니아를 떠나서 이 골수 공화당이 잡고 있는 텍사스로 옮기는 거다. 뭐 이런 식의 뉘앙스로 기사를 내보냈는데 따지고 보면은 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실제로 결정적인 이유가 된 것은 세금 때문이다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캘리포니아주 같은 경우에는 세금이 좀 셉니다. 더군다나 이제 부자 과세 계속해서 이야기가 되고 있는 곳이 바로 캘리포니아주입니다. 사실 캘리포니아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민주당이 집권하고 있는 지역들은 전반적으로 과세율이 좀 높은 편입니다. 특히 소득세 같은 경우가 다른 공화당원들이 집권하고 있는 지역에 비해서 좀 높게 나오고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지금 캘리포니아주의 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13%가 넘게 매겨지는데요. 소득세는 소득 수준에 따라서 퍼센트가 점점 올라가게 되어 있는데, 근데 이제 주 소득세가 13%면 굉장히 높은 겁니다. 그런데 텍사스주 같은 경우에는 아예 0%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세금 내지 않는 곳으로 가는 것은 당연한,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캘리포니아 주에 내가 살면서 누리는 것보다 차라리 텍사스주로 옮기면서 세금을 세이브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결정을 오라클만 한 것이 아니고요. 다른 것들도 했습니다. 가장 최근에 보도가 나왔던 사람이 일론 머스크, 테슬라라 자동차 회사하고 스페이스X라는 회사를 만든 이 일론 머스크도 텍사스주로 이사를 가죠. 공장은 그냥 그대로 캘리포니아에 두고 있습니다만 본인은 텍사스주로 거주지로 옮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개인소득세 세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세금 때문에 움직이는 것이다. 휴렛패커드도 옮긴다고 발표를 했고 펠런티어 테크놀로지라는 회사도 이 덴버로 옮긴다고, 콜로라도로 옮긴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탈실리콘밸리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라는 보도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죠. 민주당이 집권하고 있는 지역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 한번 생각을 좀 해봐야 될 문제다. 이런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고요. 친기업 환경을 만들어내는 것이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 이 자본주의 체제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지 않은가 한번 생각해 볼 시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이런 얘기를 드릴 때 제가 한번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이 뭐냐면 가난에 대한 문제입니다. 가난은 나라님도 구하지 못한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가난이라는 문제는 이거는 우리가 불쌍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준다라는 것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제 말에 동의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뭐냐면 이 가난이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지력을 키워줘야 됩니다. 내가 잘 살겠다라는 의지가 없는 사람은 아무리 도움을 줘도 결국에는 밑빠진 독에 물 붓기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결국 어떤 사람이 내가 처한 환경을 개선하겠다라는 의지를 가지지 않는 한은 그 사람은 계속 같은 환경에 처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결론적으로
가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줘야 되는 부분은 일을 열심히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라는 어떤 사회적인 시스템을 만드는 것. 이것이 일단 중요한 것이고요. 그리고 사람들한테 끊임없이 계몽하는 것, 교육해주는 것. 이것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아, 내가 어떤 열심히 살겠다, 잘 살겠다라는 의지를 가지면 행복에 대한 꿈을 키우면 그러면 언젠가는 그 꿈을 이룰 수 있다라는 그런 비전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죠. 그런 계몽들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이루어져야 됩니다. 사회적인 시스템도 갖춰져야 되는 것이고 사람들에 대한 교육도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근데 이 두 가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가난이라는 문제는 절대 해결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리 좋은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사람들한테 설득하고 가르쳐주고 애를 써도 가르쳐줘서 애를 쓰더라도 이 사람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냥 그 상태에서 머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이 상당히 안타까운 일이기는 합니다만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이해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시스템, 그리고 잘 살겠다라는 어떤 의지를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시스템이 있는 곳에는 일자리 창출이라는 것이 의미가 있죠. 혹자는 일자리가 곧 복지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렇게 일자리 창출이 의미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의지 있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열심히 일하면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다면 그런 것이죠. 근데 열심히 일해도 맨날 세금으로 다 뺏기고 나한테 들어오는 돈이 없다라거나 아니면은 열심히 일해봤자 내가 올라갈 수 있는데 한계가 있다. 그 이상은 난 뚫고 올라가지 못한다.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세상이다. 세상의 구조가 그렇다. 이렇다면은 그 세상은 발전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의지를 갖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세상이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곳에서는 아무리 일자리를 만들어봐야 그 일자리는 그냥 노동 착취하는 현장일 뿐인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시스템, 사회적인 시스템이 먼저 중요한 것이고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복지라는 거는 이렇게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을 때 사람들이 의지도 있고 그리고 시스템도 있는데 그런데 내가 어떤 의지를 가지고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사회에서 열심히 일하려고 하는데도 안 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복지여야죠. 예를 들어서 건강이 나빠가지고 내가 열심히 일하고 싶지만 지금 움직일 수가 없어서 일을 못합니다. 이런 분들 도와줘야죠.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찌할 수 없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 복지여야지 그냥 숫자로 계산해가지고 너 가진 거 얼마? 그러면은 너 도와줘야 되는 사람이네. 이런 식으로 단순 계산을 해서 도와주는 것은 진정한 복지가 될 수 없다.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들에게 어떤 잘 살겠다, 열심히 살겠다, 나는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지를 심어주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 되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은 행정부 입장에서는 교육을 장려하면서 교육을 지원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고 문화적인 부분들을 또 장려하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중요한데 종교가 이런 부분을 굉장히 잘 맡아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종교가 가지고 있는 어떤 사회적인 순기능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이끌고 나가주면 좋은데 이거를 제대로 이끌어 나가지 못한다고 한다면은 이 자유민주주의, 경쟁 이런 거 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돼버리죠. 어떻게 탈실리콘밸리 얘기를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얘기가 왔는데 잘 사는 나라를 만들자, 열심히 사는 나라를 만들자라는 캐치 슬로건은 정치인들이 그냥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 사회의 구성원들 모두가 그런 마음을, 어떤 의지를 가질 수 있어야 한다. 그런 의지가 없는 세상, 의지박약 이 시대에서는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것이 정말 아무것도 없고 이루지 못하는 것으로 끝나는 정도가 아니라 이미 우리가 가진 것조차도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팬데믹으로 너무나 많은 변화가 발생한 대학 입학과 학자금 재정 보조 문제를 풀어드립니다. AGM 인스티튜트와 뉴스앤포스트가 공동 주최하는 재정보조 신청과 진행에 대한 Q&A 세션이 동부 시간으로 12월 16일 오후 5시 뉴스앤포스트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됩니다. 학자금 재정 보조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이 귀한 시간을 놓치지 마세요. 사전 등록은 agminstitute.org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조두순이 지금 석방됐다 해서 난리죠. 한국뿐만이 아니라 미국의 언론에서도 조두순 석방 사건들을 기사로 좀 다루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관심을 좀 갖고 있습니다. 이 관심 갖는 것이 한국 입장에서는 참 창피한 이야기입니다. 뭐냐 하면 한국에서는 유독 화이트 칼라 사건이라든가 아니면은 이 성범죄자 사건에 관해서는 이 법원이 상당히 관대하다. 이런 이야기가 따라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뉴욕타임즈 같은 경우가 그렇게 보도를 했거든요. 조두순 이퀄
조두순이라는 단어는 이퀄 성범죄자 솜방망이 처벌. 이게 똑같은 뜻이다. 성범죄자들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수십 년, 어떨 때는 뭐 몇백 년 나오기도 하는 그런 상황인데, 근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10년만 받아도 와 하고서 엄청 많이 받은 것처럼 이야기들을 하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지금 뭐 조두순 같은 경우도 12년을 살았으니까 많이 살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또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문제를 저희가 좀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이게 한 나라의 사법 시스템이 어떤 형벌에 대한 처벌에 대한 기준을 만들었을 때 그 목적이 있어야 하는데, 이것은 처벌 그 자체의 목적이 있어서는 곤란합니다. 어떤 처벌 그 자체로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처벌이라는 조항을 통해서 사람들이 나는 죄를 짓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하는 예방 차원의 목적이 먼저 있어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사람들을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게끔 교화하는 것이 또한 중요한 작업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화하기에 충분한 시간을 보장을 해줘야 하는 것이 이 처벌 기간에 포함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지금 드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범죄 같은 경우에는 단순하게 생각을 살짝 바꾸면 금방 고쳐질 수 있는 범죄다. 그러면 그런 것들은 경범죄가 될 수 있겠죠. 단순한.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 이런 범죄자들은 정말 이 사람은 생각을 바꿀 수 없는 사람이다. 그러면 평생 감옥에 있어야죠. 범죄자가 다시, 이 생각이 바뀌지 않은 범죄자가 다시 사회로 나오게 내버려 두는 것은 제대로 된 처벌이 아닌 겁니다. 그건 처벌이 아닌 겁니다. 그냥 임시 방편인 것이죠. 그러니까 사법당국이 그 법을 만들 때 이 처벌에 대한 규정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만들어야 된다. 이 교정할 수 있는 것이냐 아니냐, 교정할 수 있기에 충분한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 하는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이 처벌 기관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권에 대한 이야기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피의자도 사람이기 때문에 인격이 존중받아야 한다라는 부분 이야기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것도 상당히 존중해야 될 부분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인격을 존중해 주는 부분과 아까 말씀드렸던 그 사람이 정말 이 범죄에서 벗어나서 내가 다시는 이런 범죄를 짓지 않겠다라고 본인 스스로를 교화시킬 수 있는 그 시간과 노력, 이런 것들이 보장되어 주는 것과는 좀 다른 이야기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실 사람마다 좀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빨리 깨우치고 빨리 자기 자신을 뉘우치고 돌이킬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정말 평생 자기 죄를 뉘우치지 않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아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빨리 뉘우친 사람들은 모범수에서 가석방 일찍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미 그런 제도는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건강한 시민으로 사회에 돌아올 수 있게끔 준비가 돼 있다고 판단이 되면 그럼 빨리 풀어주는 이런 제도는 있으면서 그 사람들을 충분히 그 사람이 바뀔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법적인 장치를 마련해 주는 것은 지금 너무 부족하다. 이런 부분들을 좀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사회의 제도가 이런 기회가 생겼을 때 어떤 한두 사람을 갖다가 매도하고 욕하는 것으로 그냥 끝나버릴 게 아니라 그 사람한테 그냥 화풀이 다 해버리고 그냥 끝내고 넘어갈 게 아니라 이런 기회가 있을 때 심각하게 우리 사회 제도를 어떻게 정비해야 될지를 생각하는 그런 지혜로운 국민들이 되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홍성구의 뉴스 브리핑은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